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우 황사먼지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건 진짜 내일까지는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배우 김수현 씨가 최근 고 김새로운 배우와의 관계를 둘러싼 이 여러 의혹에 대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 당사자가 직접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특히 김새로운 씨가 미성년자 시절 연인 관계를 이어왔는지가 이 논란의 핵심인데, 저렇게 뽀뽀 사진에 이어서 어제는 또 김수현 씨가 생전 고인한테 보낸 걸로 보이는 편지까지 저렇게 공개가 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노을 사진이 너무 멋있어요. 한 장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딸 강현주 생일 축하한다 하신 유순님. 자, 호주 시드니 교민입니다. 동네 도서관 갔는데 한 남성이 저렇게 맨발로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역시 민폐족은 어느 나라나 다 있나 봐요. 너도 족 내려 하신 최지영님. 자, 시흥 백옷 신도시 앞 산책로에서 이 솔방울로 드라이버 티샷 연습을 하는 분을 봤어요. 저도 골프를 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신 정민규님. 자, 막내 오빠 58년생 임석준을 찾습니다. 부산에서 선장 일을 했고요. 아버지는 임백주, 어머니는 김옥순입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하신 임금수님. 자, 수원의 길미숙님, 이승욱님, 윤수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서천 흉기 살해 34살 이지현입니다. 자,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던, 그래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그 사건, 살인범 이지현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충남경찰청은 지난 2일 저녁 충남 서천군의 인도에서 일면식 없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4세 이지현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지현은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왔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전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서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가서 살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현은 당초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사람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지현이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받으려는 건 안 된다며 이를 바로잡아서 최대한 형량을 무겁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사진 좀 계속 잡아주세요. 신상 공개 결정은 지난 7일에 내려졌습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공개가 된 걸까요? 자, 이지연이가 누구 마음대로 내 신상을 공개합니까? 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상 공개도 할지 말지 심의까지 하는 마당에 이의 신청 절차까지 굳이 두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자. 눈 질끈 감고 버티기입니다. 자, 기차에서 신기한 승객을 만났다는 사방가족의 제보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가방 지금 가져갈게요. 네, 지금 다 내릴게요. 선생님 여기서 하차하실게요. 지금 저희가 한 3번, 4번 경고 드렸어요. 제가. 네, 선생님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네, 안 일어나시면 저희 체포합니다. 네, 경고 드렸어요. 자, 일어나십시오. 자. 네, 일어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쪽으로 하실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표를 보여주세요. 자, 한 여성이 임자 있는 자리에 무단 알박기. 자, 몰라 하면서 몇 분째 눈을 감고 못 뜨는 척하고 있죠. 자, 그마저도 무임승차였던 것. 결국 저렇게 철도 경찰이 양팔을 붙잡고 억지로 기립하자. 그러자 배째라 버티더니 나 차표는 있어 하면서 자리에 저렇게 계속 앉아요 또. 하지만 이 역시도 공갈포였던 것. 결국 다시 경찰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이젠 KTX마저 서울 지하철 1호선을 닮아가는 건가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길 수 있는지 참. 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KTX 열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제보하신 분이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딱 보니까 저 여성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옆자리에는 그 가방까지 두었습니다. 제 자리예요라고 얘기하기가 무섭게 자는 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방이 있는 자리에 남성도 와서 자기 자리라고 얘기해도 이 여성분 요지부동입니다. 승무원이 와서 깨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러면서 더 막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포기하고 아무도 없으면 눈 뜨고 앉아서 막 과자를 먹고 그랬대요. 이제 결국에는 철도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차하십시오라고 얘기해도 눈 감고 끝까지 버티게 하다가 동대구역에서 이제 일어나서 철도 경찰과 함께 나갔다고 하는데 느낌에는 그 동대구역이 본인의 목적지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짧게요. 왜 저러고 살까요? 왜 저렇게 사는지 인간이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10분간 지연이 됐습니다. 제보자 중요 미팅에 지각을 했다고 아이고. 하고요. 승무원하고 철도 경찰이 사실은 법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안쓰럽다고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제보를 영상을 줬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달라 이 말씀도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편의점 알바생의 치근덕입니다. 자,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알바생에게 웬 노인 남성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내 사촌 동생이 이라고 나 전문인데 병원 원장 그리고 변호사 시험 붙었다니까 이거 읽어봐 좀 이따가. 아, 네. 나도 뭐 그렇게 뭐 엎어서 사람 아니니까 근데 읽어보고. 이거 번호 찍어버리지 마. 사촌 동생이 원장이니까 우리 저 간호사님이 나중에 혹시 내 번호 알고 있으면 2년에 내면 되는 거야. 아니 제가 너무 많이 나가. 내가 이제 57세 올라간단 말이야. 지금 간호사라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힐을 받았어. 엄청난 힘을 얻었다. 힐. 내가 오늘까지 할 수 있잖아. 내가 오늘 잘 쉰다며. 변호사님, 제가 더 얘기하면 방송 중에 욕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저기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올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와서 술을 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어리고 예쁘고 상큼한 여자에게 술을 사야지, 술이 좋아, 맛있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은 뭐 편의점에 하루에 5번이나 찾아왔던 적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제 유튜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간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쪽지를 건네면서 사촌 동생이 그 병원에서 원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쪽지를 건넨 겁니다. 그 쪽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쪽지에는 병원 원장이라는 그 사촌 동생 이름, 그리고 이 사촌 동생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쨌든 방송에도 나간 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이 이상해요. 그 자기 연락처하고 자기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어놓으면서 간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남긴다라는 걸 쪽지를 준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찜찜하고 이거 큰일 날겠다 싶어서 점장한테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다음날까지 당장 그만뒀으니까 다음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음날 또 찾아와서는 어제 그 쪽지 준 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쪽지는 찢지 마.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이제 57세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뭐 이런 거 이제 유튜버 중에 이렇게 뭐 춤추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막 허리를 돌리면서 이런 것도 해? 라고 했답니다. 뭐죠? 예.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말 딸뻘 되는 알바생한테 작업을 걸었던 겁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밤낮 없이 퇴퇴입니다. 자, 가게가 온통 축축하게 마를 날이 없다는 사방가족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카페 앞으로 오더니 담배를 창틈을 파고드는 저 스멜에 사장이 유리 너머로 쓱 내다보면서 흡연 남성에게 찍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그러자 껄렁껄렁 다리를 떨며 창문을 노려보는데 갑자기 퇴! 창문에 허연 타액을 뱉더니 저렇게 싹 가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누군가 지나가자마자 문 손잡이 위에 문 손잡이 위에 타액의 자, 그리고 다시 가다가 돌아와서는 또 지나가다 다시 백도에서는 행인이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또다시 타액을 창문에다가 거하게 퇴퇴. 자, 카페는 온통 그렇게 침 범벅이 됐다는 건데요.
자, 설마 담배 피운 거 레이저 쐈다고 보복하는 거? 맞습니다. 보복하는 거 맞고요. 제보자는 서울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가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카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 냄새가 창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창문 바깥으로 남성을 쳐다봤고 눈이 마주쳤는데요. 별말 없이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성이 지나가면서 카페 창문에 침을 뱉은 겁니다. 제보자가 남성을 쫓아가서 왜 침을 뱉었냐고 물었더니 곧장 심한 욕설과 함께 뭐 장사도 안 되는 가게,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고요. 이 제보자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시 카페로 돌아왔는데 남성도 곧장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또 침을 뱉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 새벽에는요. 누군가가 모자를 쓰고 와서는 카페 문 손잡이 쪽 그리고 창문에 또 침을 뱉고 갔는데 제보자는 똑같이 이 남성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아,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자, 이거는 좀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스토킹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봤고 아내 혼자서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좀 있어요. 이 근처에 공무원 학원이 있는데 책을 보니까 공무원하고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 목적이 저 들고 가죠. 공무원을 하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 등을 뿌린 4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후로 보복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월 22일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경기도 양주에서 아내와 두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반부터요,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어서 직접 항의는 하지 않고 이 경비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같은 날 이 층간소음 때문에 경비실에 정말 많은 이 항의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락에서부터 불경 소리까지 아주 넓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그날의 상황 피해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안방 쪽에서는 클럽 음악 그 비트 같은 그런 소리가 났고요. 작은 방 쪽으로는 노래방 기기인지 블루투스 스피커 그 마이크인지 그걸로 막 소리 지르고 불경 소리, 그 스님들 목탁에 그 연불 외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계속 틀어놓고 그렇게 왔다 갔다 여기에서 끝나면 저기 가서 그거 하고 그렇게 10시 반부터 한 4시까지인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게 26층까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위층 33층? 그러니까 한 6개 층까지가 그 소리가 전달이 됐던 거예요. 와, 제가 지금까지 사건 반장하면서 층간소음 많이 다뤘지만 이건 진짜 이거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넘버원 아닌가 싶은데 지금 영상만 봐도 그 영상에서도 그 소음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안방에는 뭐 비트박스 쿵짝짝 쿵짝짝 나오기도 하고요. 옆방에 가니까 기타 소리 같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방을 바꿔가면서 나옵니다. 급기야는 스님이 연불 외우는 소리에 목탁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요? 이런 소리 다 들리기도 하고 연불 외우는 소리 들리는데 이게 방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소음이 되면서 이 피해자는 바로 미층이긴 한데 26층까지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비실 통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 가해자 아예 경비실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찾아가야죠. 찾아갈 수밖에 없죠. 한 번 저 소음이 나기 시작한 이후로는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밤 12시 넘어서도 나오고 저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생활 소음이 아니라 일부러 소리를 만들어내는 소리 같이 좀 들리거든요. 그 이른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같은 거 틀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그래서 직접 찾아 올라가서 연락을 안 받으니까 문 두들겼답니다. 근데 문도 열어주질 않고 바로 그냥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인터폰을 끊어버렸답니다. 이 지금 바로 아래층 이 지금 제보해신 분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 여기 사셨고 그전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고 누군지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 저렇게 대뜸 욕부터 하니까 아우, 야, 이 사람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돌아오셨대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후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더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양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고양이 배설물이요. 그거 시작해가지고 뭐 간장, 커피 뭐 섞은 물, 그 다음에 뭐 고추장물, 그 다음에 라카체, 액조, 멸치 액조, 뭐 이렇게 인파포하고 뭐 그거 아예 사용도 못하게 그냥 싹 다 거기다가 막 칠해놓은 거예요. 애들 자전거에다가 막 칠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일주일 사이 간격으로 그거 계속 하루에도 2번 한 적도 있고 막 8회 정도를. 야, 교수님 이거 좀 아픈 사람 아니에요? 아, 네. 정말 상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하기는 어렵죠. 한 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한 번 정도 간장 엎었다 그렇죠. 이러면 아, 진짜 좀 쌈이 나나 보다. 그런데 지금 일단 아무도 생각도 못한 고양이 배설물을 현관문 앞에다가 막 버려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장에 커피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까만 물을 온 이제 현관문은 물론이고 뭐 거기 앞에 수납장, 뭐 애들 킥보드, 자전거에도 다 뿌리고 그 다음에는 고추장을 또 물에다가 타가지고 고추장 물을 만들었어요. 아유. 거기에도 따라서 또 멸치 액젓까지 왔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로 오불 테러를 벌였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층에 항의한 이후부터 저런 일이 공교롭게도 벌어지니까 당연히 피해자는 위층 소행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셨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짓을 멈추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네, 피해자는 이렇게 심각한 테러가 계속되니까 집에 있던 모형 CCTV를 현관문에 달기로 했습니다. 좀 모형이라도 달아두면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는요, 빨간 레커를 가져와서는 현관문이랑 아이들 자전거, CCTV까지 칠했습니다. 이런 레커 칠을 3번이나 해서요, 인터폰과 도어락이 결국 고장이 났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모형 CCTV 옆에 진짜 CCTV를 달았는데요. 그리고 3월 6일 새벽 1시 반쯤에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고 가는 범인의 모습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에 모자까지 끼고 커다란 대야를 든 여성이요. 현관문 앞으로 걸어오더니 그대로 오물을 끼얹고 간 겁니다. 오물을 뿌리고 나서 뒤돌아서 다급하게 도망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저러고 살아? 그렇지만 상황상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뭐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려워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오물 치우고 있을 때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계단 올라가 보니까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해요. 아마 있었던 걸로 보이고 경찰에 지금 CCTV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걸 제출했습니다. 재물손괴, 뭐 스토킹 이런 혐의로 입건을 하고 피해자 조사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거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 이 잠정 조치를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스토킹 관련해서 법원이 5m 이상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사진도 찍혀 있는데 이 가해자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5m 접근 금지 이거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감안한 결정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그 접근금지 명령치고는 뭐 굉장히 엄격한 거고 그리고 임시조치입니다.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거긴 한데 문제는 이게 위아래층이라서 사실 저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접근금지가 통하기도 어렵고 게다가 이 지금 이 문제가 아래층에 7살, 10살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고 아이들도 막 저런 걸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이거 누가 한 거야라고 하니까 글쎄 모르겠어 하고 말을 돌리긴 했다고 하지만 애들 눈치 빤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코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큰아이 학교 갈 때는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불안하게 사셔야 되는지 참 걱정이네요.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 마트 계산대 앞입니다. 사장이 한 손님에게 결제된 카드를 주자마자 옆에 서 있던 남성이 5만 원권 지폐를 바로 건네는데요. 사장이 돈통에 지폐를 넣으려는 순간 뭔가 이상한지 이리저리 유심히 살펴보다가 남성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남성은 허둥지둥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서 뒤적이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인데요. 사장과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손님이 계산하는 사이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마트를 떠난 남성, 최근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마트 사장님이 현금 5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이 남성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면서 제보를 주신 겁니다. 자, 저 남성 근데 그냥 손님이 아니랍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마트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없어서 공고를 냈더니 이샷 40대의 남성이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일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직원이 맡은 업무는 물건 진열과 배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날 배달을 시켰는데 30분이면 다녀오는 거리인데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어디서 뭘 하는 거냐, 지금 직원 배달이 밀렸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제가 차 사고가 나서 공황장애가 생겨서 지금 운전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소연을 했고 결국에는 4시간 뒤에 마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근 후에 이 직원이 오더니 사장님한테 1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는 월급으로 준다, 1급은 준 적 없다 했더니 저 목욕비도 있어야 되고 옷도 구매해야 됩니다 해서 5만 원을 갚으러 갔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목욕도 해야 되고요. 옷도 좀 사야 되니까 5만 원만. 자, 사장님은 요즘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에서 제하면 되지 하시는 생각에 그냥 5만 원 탁 주셨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5만 원 얘기를 꺼내더라. 맞습니다. 일을 마치고 직원이 퇴근하면서 계산대로 왔다고 합니다. 5만 원짜리를 주면서 만 원짜리를 좀 바꿔달라고 사장님한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사장님이 그걸 보면서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요. 5만 원짜리에 심사인당 얼굴이 좀 요상했다고 해요. 웃고 있었어요. 웃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 왜 웃습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직원한테 너 이거 가짜 돈 아니니 하니까 아유 친구랑 장난으로 이거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고 지갑을 뒤적이는데 보니까 가짜 지폐 한 뭉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 당황하다가 5만 원 찾는 척 하다가 다른 손님 계산한 사이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자, 홀로그램도 없어, 색도 옅어, 신사임당이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어. 딱 봐도 가짜 돈이죠. 자, 저희 제작진이 경찰에게 확인한 결과 이 아래에 있는 게 위패, 위에 있는 게 진패입니다. 아래 신사임당이 아주 그냥 활짝 웃고 있어요. 뾰로롱하고. 자, 사장님은 황당했지만 바쁜 시간이라 퇴근하는 직원을 붙잡고 더 얘기 나누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 직원한테 전화가 왔다는데요.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사장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유서가다고 그래가지고 목포에 지금 내려가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10만 원만 갚을 좀 가능할까요? 네가 이제 이틀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느냐. 그러면 니네 누나가 모시고 갔다고 했으니까 누나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랬더니만은 한참이 지나가지고 연락처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봤어요. 근데 그 수신 거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못 빌려준다 했더니만은 한참 뒤에 또 연락이 문자로 이제 뭐 섭섭합니다, 뭐 어ጭ입니다 하면서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위독해요. 10만 원만 갚을 해주세요. 10만 원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위독하시는데 뭐 얼마나 쓴다고 그걸. 글쎄요. 일단 명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기를 저렇게 가짜 소동이 있고 난 다음 날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누나가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내가 급히 가야 되고 지역이니까 지방이니까 택시비가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장도 어제 그 일도 있었고 뭘 믿고 지금 값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좀 그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머니 아프시라는데 그게 좀 찜찜해서 그러면 그 누나가 병원 모시고 갔다고 하니까 누나 연락처를 나한테 달라라고 하니까 들으신 것처럼 한참 있다가 알려줬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수신 거부가 나왔다는 거예요. 못 빌려주겠다. 가족에게 빌려라 라고 해서 빌려주지 않았답니다. 근데 직원이 어쨌든 아프다고 했으니까 갔어요. 가고 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니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거절하셔서 너무 서운하다. 너무 서운하고 그냥 그래서 나 이제 그만두겠다. 그냥 일한 거는 사회경험 쌓는 셈 치겠다. 나이도 40대인데 무슨 이제 와서 사회경험을 쌓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일한 근무한 그 금액만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아니 그 얘기를 하면서 금액도는 언제 입금되냐고 또 체크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뭐 따지고 싶지도 않고 해서 오늘 보내주겠다 했더니
지금 입금 부탁드린다고 어머니 병건에서 부탁드린다고 문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유 뭐 유니폼은 그 나중에 반납하고 하고 그냥 돈을 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사장님도 워낙 질려가지고 야야야 가 이렇게 하셨대요 그냥. 자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정도 흘렀을까 마트에 물건을 이렇게 채우려고 창고에 가셨는데 이 창고 외부에 있는 CCTV 방향이 뭔가 이렇게 좀 달라져 있더래요. 사장님은 쎄한 느낌이 들어서 CCTV를 막 돌려보셨다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주 그냥 차곡차곡 쌓아서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CCTV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인위적으로 내린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CCTV 다 뒤져봤어요. 그 내린 시점을 싹 보려고. CCTV를 딱 보더만은 원래 CCTV 가해 쪽으로 이렇게 하고 CCTV 쭉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들 다 훔쳤어. 가가 아예 준비를 다 하고 비니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종이백을 하나씩을 들고 들어오는 걸 딱 지킨 거예요. 아 소름이 돋았죠. 아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주 차곡차곡 쌓아갖고 가져가더라고요. 여기에 끌고 다니는 카트가 있어요. 그거 하나 훔쳐가지고 거기다 싣고 가더라고요. 아유 진짜 왼수다 왼수야 진짜. 네, 아유. 지난달 16일에 창고에 갔는데 CCTV가 밑으로 내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누가 만진 것 같아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마스크를 쓴 채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창고로 가는 직원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직원이 창고 외부에 있는 CCTV를 보더니요. CCTV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쇼핑백 안에 물건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이 창고에 있던 카트에 햄이며 생수, 라면, 과자까지 담아서 훔쳤습니다. 이 창고 비밀번호를 바빠서 못 바꿨는데 그 비밀번호로 창고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 사장은 일전에 직원의 가짜 지폐 건도 경찰에 좀 조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직원이 절도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한테서 저 직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경찰이 전해준 말에 사장님은 또 한 번 쇼크. 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CCTV 포착한 절도 행각 외에도 이전 마트에서도 아마 생필품을 많이 훔쳤던 것 같아요. 2차례 훔쳤고요. 한 200만 원치입니다. 라면, 과자, 햄 뭐 알뜰살뜰하게 훔쳐갔습니다. 또 문제는 이 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마트에 가서 또 편의점 가서 그 가짜 지폐를 사용했다고 해요. 실제로 편의점에 담배 한 갑 사고 그 웃는 신사임당 5만 원짜리 내고 45,500원 거슬러 간 적이 이쁘죠. 저 왼쪽. 이렇게 왼쪽입니다. 가짜가.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생활비 벌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 건물에 들어서 잠도 잤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거든요. 웃으면 안 되죠. 예. 자, 저 사람 진짜 마흔인데 40대인데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아니 그나저나 저 웃는 심사임당 저거 어디서 났답니까? 일단 당연히 경찰도 혹시 이제 위조통화 관련 부분은 엄격하게 다스리니까 저거 어디서 났냐라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뭐 길에서 까만 봉투를 주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했다가 인터넷에서 샀다 그랬다가 교도소 동기의 지인에게 구했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 맞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뭐 포렌식도 해보고 추궁을 해보니까 나중에 교회 헌금함 옆에 있는 걸 훔쳤다라고 털어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확인을 해봤더니 교회에서 만들었던 게 맞고요. 교회에서 행사용으로 쓰려고 저렇게 웃는 신사임당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가 교회에도 헌금함 훔치러 들어갔다가 그걸 보고 또 그걸 뭉치로 훔쳐왔던 겁니다. 일단 저 남성 사기죄 그리고 위조통화행사죄로 구속시킨 상황입니다. 자, 전과 13범 10대 때부터 절도, 사기, 강도 행각으로 교도소 들락날락했던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2달이 지나서 저짓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남녀가 술집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여성이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성의 표정이 공포에 질려갑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여자친구의 취중 고백입니다. 자, 술집에서 다정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남녀. 그런데 갑자기 여성의 얘기를 들은 남성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자, 2019년 3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 부산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경찰들이 긴급 출동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 말씀하신 2019년 3월에 부산의 경찰의 한 남성이 전화로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산 어느 지역에 있는 2층 주택 베란다에 고무물통을 좀 살펴봐 달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경찰에서 도대체 고무통을 왜 살펴보냐라고 물어봤더니 고무물통 안에 시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급히 경찰차가 이제 해당 주택 골목길로 출동을 했고요. 실제로 그 해당 2층 주택 베란다에 커다란 김장용 고무통이 발견이 됐습니다. 고무통을 열어보니까 바로 한눈에도 수상해 보이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있었고요. 그 가방 안에는 시멘트로 덮인 시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갓 20살을 넘긴 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자, 가방 안속에 있던 시신, 그 피해자와 또 경찰에 고무통을 살펴보라고 연락을 했던 신고자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신이 발견된 그곳, 그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집주인은 한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과 피해자의 사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발생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4년 당시 21살이었던 피해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경북 구미의 한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공장 선배였던 23살 여성과 친해졌는데 이 여성을 마치 친언니처럼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여성의 권유로 함께 부산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같이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아는 언니와 부산에서 지내겠다라고 연락을 한 뒤에 떠났다고 합니다. 자, 공장에서 만난 아는 언니와 이제는 부산에 내려가서 함께 살겠다라는 그 연락이 이 피해자가 가족들한테 남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이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막상 부산에 도착해 보니까 이 언니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남편도 있었고 1살짜리 아이도 있었고 심지어 친정엄마까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어쨌든 이제 같이 살게는 되었는데 이 동거는 오래 지내지 않아서 이제 파국이 되었어요. 이 여성에 따르면, 이 가해자 여성에 따르면 그 여성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 남편과 그 아이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아이가 내 1살짜리 아이를 밀쳐서 내 아이가 다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내 정신적 위자료까지 500만 원을 내라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갈 데 없는 피해자를 도와줬더니, 그래서 야,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도와줬더니 배은망덕하게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 용서 못하겠다. 네, 뭔가 좀 이상하죠. 요 주장은 불륜을 저질렀다. 내가 도와줬더니 여성하고 내 남편이 이 불륜 저질렀다는 본인의 주장이고요. 사실 좀 다른 정황들이 좀 보입니다. 오히려 이들 부부가 여성을 어떤 성적으로 착취했던 정황들이 좀 확인됩니다. 특히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하고 성매매를 했던 한 남성이 부부를 좀 협박했던 것 같아요. 성매매법 위반이기 때문에 370만 원 갈채에 갔다고 하고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게 다 이 지금 피해 여성 잘못이라고 부부는 돌렸던 것 같습니다. 야, 네가 얼마나 엉성하게 했으면 손님이라고 받은 인간이 널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거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분풀이를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2014년 12월 여성과 남편은 수시로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 찾아가서 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폭행이었는데요. 게다가 폭행은 며칠 동안 계속됐는데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결국 21살인 피해자는 연고 하나 없는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후 가해자 부부는 이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의 시신을 담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가해 여성은 남동생까지 불러서 가방을 살던 집까지 옮겼습니다. 이들은 베란다에 있던 김장용 고무통 안에 시신을 숨겼는데 혹시 악취가 새어나와서 범행이 들킬 걸 우려해서 이 고무통 안에 시멘트를 붓고 흙까지 부어서 고무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후 시신이 든 고무통을 무려 5년 가까이 보관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고무통 안에다가
여행용 가방, 그 또 시멘트를 부은 여행용 가방을 저렇게 밀봉한 채로 심지어 뭐 이사 갈 때도 저걸 갖고 다녔다고 해요. 자, 자칫하면 영원히 묻힐 뻔했던 충격적인 사건. 하지만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했던 이 가해자가 결국 못 참고 본인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이 가해 부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 새로운 남성하고 여성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남성하고 교제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충격적으로 얘기를 꺼냅니다. 아마 입이 좀 근질근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아는 동생을 죽였는데 베란다 고무통에 넣어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술김에. 아마 남자친구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그럴싸하고 거짓말 같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지인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시간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2014년도 6월 달에 휴대전화 제조 공장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후배 여성을 데리고 와서 같이 지냈다가 14년 12월 달에 이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때 상습 폭행을 했고 이 죽인 다음에 동생도 불러가지고 시신 유기를 했는데요. 2019년 3월 달 이제 이때 이 A 씨가 다른 사람 남자친구 새로 만나면서 살해 시신 유기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 그 판결문을 직접 한자 한자 다 읽어봤는데 그냥 그야말로 고문을 했습니다. 서서히 말려 죽이더라고요, 사람을.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살인죄 처벌을 안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가해자들 살인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신이 발견 당시에 너무 백구라가 돼서 과학수사를 해도 정확하게 사망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랫동안 그렇게 다치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했고 그 결과 일단 그 가해 여성은 징역 15년형이 나왔고요. 그걸 도왔던 남성은 징역 7년에 그쳤고요. 사체 현직을 도왔던 동생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나마도 상해치사보의 일반적인 그 양형 기준보다 높다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사실 이런 사건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게 뭐냐면 상해치사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죽일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판단이 나오냐면 이런 사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가혹하게 폭력을 저질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건 애초에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거 아니냐라고 법원이 보는 겁니다. 근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강력한 그런 어떤 폭력으로 사망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죽은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근데 상해치사라는 이유로 훨씬 가볍게 처벌받습니다. 저는 이거는 저희 지금 법원, 형사법원이 같은 상해치사라도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더 좀 판단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이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사건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한동안 그래서 그 고무통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너무 엽기적이었죠. 그런데다가 5년이나 그걸 집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말 사실은 악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남동생의 남편까지 다 합세한 너무 잔혹한 범죄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40살도 안 돼서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거죠. 15년이니까. 예.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 악인을 이렇게 가볍게 대해도 되는가,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나와서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좀 씁쓸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소파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남성, 휴대전화에 열중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들이 후다닥 안으로 뛰어갑니다. 네, 고양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웬 트럭이 이렇게 거실로 쾅 부딪히는데요. 멈출 생각을 안 하고 방 안 뒷속에까지 가서야 멈추게 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네, 깨진 가구와 유리 파편들로 순식간에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일까요? 남성은 어리둥절한 표정만 짓고 크게 다친 것 같진 않고요.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도망친 영리한 고양이들도 아무 피해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리 무너질 때 고양이하고 개들이 먼저 그 진동을 감지하고 먼저 대피하는 장면이 찍혔었잖아요.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자,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역입니다. 다들 두 줄로 서서 차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아이고. 와르르 아르르 쏟아져 내리는 사람들 겹겹이 넘어지고 바닥에 놔두고 어떡해. 이거 쉽게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자, 열차 관리자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해당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체인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다친 사람만 수십 명이고요. 다행히 열차 관리자 측에서 부상자들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박 변호사님. 최악입니다. 최악. 아 무서워요. 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자,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자, 긴박한 경기가 펼쳐진 운동장입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트랙 안쪽에서 달리는 선수가 막 역전을 당하려던 그 순간 바통으로 옆 선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아, 왜 때려? 글쎄요, 저거 앞만 봐도 일부러 때린 것 같지 않습니까? 바통에 맞은 선수는 꽤나 아팠는지 머리를 부여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경기도 포기했어요. 아유, 세상에 주저앉았어. 네, 도대체 스포츠맨십은 어디 가는지 병원에 간 선수는요, 결국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 가능성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아, 이거 뭐야? 자,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 예. 저런 정말 몹쓸 짓을 벌인 선수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아니, 쟤 왜 저래? 자, 마지막 픽 영상 이어갑니다. 네, 주행하던 빨간색 SUV가 아무도 없는 도로 위에 잠시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후진을 하는데 그러다가 스르르 창문이 열리더니 휙! 아하. 네, 바로 귀여운 점박이 강아지가 나오죠. 그런데 설마? 강아지가 나오자마자 문이 닫히고요. 설마? 네, 문이 닫히고 안 돼, 그냥 닫히고. 왔던 길로 올라오고. 빠르게 되돌아갑니다. 나쁘다. 야, 이런. 네, 강아지도 나 데려가면서 뛰어가 보지만 달리는 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죠. 결국 도로 위에 외롭게 남고 마는데요. 아이고. 정말 다행인 건 강아지는 경찰에게 금방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괴범들은 학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아이고. 강아지는 이제 한 경찰서의 마스코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못된 주인한테서 벗어나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저희 진행 PD가 물어보래요. 아유. 잘해라. 자,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우승은 다음 우승을 위한 레슨일 뿐. 챔피언 must go wide. 와이드 앵글. Hey, do you still have a dream? 꿈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 For your desire, the Kia EV4. Kia, movement that inspires. 예, 살아가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와우.